제7군단 산하 예하 부대의 전술 훈련장은 며칠째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거대한 늪지대처럼 변해버린 상태였다. 하늘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어둑어둑했고 쉴 새 없이 내리꽂는 빗줄기는 병사들의 시야를 가리고 체온을 급격히 빼앗아 가고 있었다.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정강이까지 푹푹 빠지는 진흙탕이었으며 그 위를 기어가듯 이동하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지옥과도 같았고 병사들의 군복은 이미 흙투성이가 되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훈련장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는 지휘관을 위한 대형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아는 밖의 처참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쾌적하고 건조했다. 박종수 중령은 팔짱을 낀 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전황판과 창밖을 번갈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대규모 전술 훈련이 자신의 대령 진급 심사에 있어 결정적인 평가 항목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도하 작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그의 눈빛에는 병사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록 달성에 대한 집착만이 번들거렸다. 박중령은 무전기를 잡고 있는 통신병에게 다가가 거칠게 헤드셋을 빼앗아 들고는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함을 질렀다. 그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악천후 따위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당장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전원 군기 교육대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와 성과를 위한 독선적인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안전 규정을 준수하느라 속도가 늦어진다는 부하장교의 항변을 묵살하며 무조건적인 돌파만을 강요하는 무리한 명령을 내렸다. 최전방 공격조를 이끌고 있던 민지은 중위는 차가운 빗물이 군복 속으로 스며들어 뼛속까지 시리는 추위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도하 장비의 윈치 케이블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상부에 여러 차례 교체를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낡고 녹슨 장비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낼 때마다 그녀의 등골은 서늘해졌지만 지휘관으로서 부하들 앞에서 불안한 기색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흙탕물 속에서 비틀거리는 소대원들을 부축하고 독려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날카로운 금속성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훈련장에 울려 퍼지며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강철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굵은 케이블은 마치 채찍처럼 허공을 가르며 나라와 선두에 있던 민중이의 어깨와 복부를 강타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인형처럼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고 순식간에 붉은 선혈이 흙탕물 위로 번져나갔다. 주위에 있던 병사들이 경악하여 비명을 지르며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질서 정연하던 대열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망원경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박중령은 사고를 목격하고도 걱정은커녕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부관이 부상자 발생과 훈련 중단 요청을 보고하기도 전에 지프차에 뛰어올라 현장으로 급하게 차를 몰았다. 그에게 있어서 부하의 부상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니라 자신의 완벽한 훈련 기록에 흠집을 내는 불필요한 방해물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지늘기 튀어오르는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마치 악귀와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위생병들이 민중위의 지혈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상처가 너무 깊고 복합적인 장기 손상이 의심되어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고통으로 인해 하얗게 질린 민중위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 그리고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주변의 소대원들은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고, 누군가는 울먹이며 무전기에 대고 의무 헬기를 요청하고 있었다. 훈련 중단 사이렌이 울려야 마땅한 상황이었지만 지휘소에서는 아무런 명령도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그때 훈련장 외곽의 비포장 도로에 멈춰 선 검은색 일반 세단에서 한 중년 여성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뛰쳐나왔다. 평범해 보이는 짙은 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쓰러진 민중이에게 다가갔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고급 구두가 진창에 빠져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쓰러진 군인을 향한 깊은 슬픔과 충격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훈련장의 살벌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광경이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민중위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그녀의 품은 따뜻했고,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민중위는 익숙한 어머니의 채취를 느꼈는지 힘겹게 눈을 뜨려 했다. 피가 여성의 옷을 붉게 물들였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듯 부상자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주변의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민간인의 등장에 당황하여 그녀를 제지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고, 위생병들조차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손을 멈췄다. 굉음과 함께 박중령의 지프차가 현장에 급정거했고,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오며 성난 짐승처럼 소리치며 다가왔다. 그는 부상자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훈련이 중단된 사실에만 격분하여 지휘봉을 휘두르며 병사들을 위협했고, 위생병들에게 당장 비키라고 고함을 쳤다. 그의 눈에는 피를 흘리는 부하도 그녀를 안고 있는 민간인 여성도 그저 훈련을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들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부하 간부들에게 나중에 가혹한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민중위를 안고 있는 여성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고막이 터질 듯한 고함을 질렀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저 통제구역인 훈련장에 무단 침입한 잡상인 취급을 했다. 당장 끌어내라는 그의 명령에 주저하는 병사들을 보며 박중령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직접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고 손을 뻗었다. 권력에 취해 눈이 먼 자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지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박중령의 고함 소리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빗물에 젖고 흙탕물이 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차가움과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빛을 넘어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만 명의 군대를 통솔해 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패기였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박중령의 얼굴에 꽂히는 순간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박중령은 그녀의 눈빛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상병을 가리키며 군의 훈련은 실전과 같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민간인은 군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당장 꺼지라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부었다. 그의 논리는 비인간적이었고 그의 태도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었지만, 완장을 찬 그는 자신이 이 구역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음을 꿈에도 몰랐다. 이건 내 부대고 내 병사야. 어디서 감히 행패를 부리는 거야. 당장 끌어내. 박중령의 외침에 맞서 침묵을 지키던 여성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아이는 내 딸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모두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 짧은 한마디에는 억눌린 분노와 절절한 모성애, 그리고 감히 자신의 혈육을 상처 입히고 방치한 자에 대한 처절한 응징의 예고가 담겨 있었다. 훈련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박중령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눈앞에 흑투성이가 된 초라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감히 대대장인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미친 여자의 헛소리로 치부하며 헌병대를 불러 체포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오만함은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다가올 파멸의 그림자가 이미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훈련장 상공에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오며 검은색 군용 헬기 여러 대가 훈련장 위로 낮게 깔리며 나타났다. 지상에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일반 헌병대의 차량이 아닌 국방부 직속 특수 경호팀의 검은색 SUV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다. 차량과 헬기에 새겨진 금빛 엠블럼은 일반적인 부대의 것이 아닌 전군을 통솔하는 최고 사령부의 문장이었다. 빗줄기 사이로 번쩍이는 사성장군의 성판이 달린 차량이 멈춰 서자 박중령의 얼굴은 서서히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완전 무장한 최정예 경호 요원들이 순식간에 차에서 뛰어내려 박중령과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2중 3중으로 포위망을 형성하며 현장을 통제했다. 차에서 내린 별들이 달린 고위 장성들이 진흙탕을 가로질러 달려와 그 여성을 향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충성을 외쳤다. 그들의 경례 구호는 훈련장의 빗소리를 압도할 만큼 우렁찼고 그제야 박중령은 자신이 고함을 쳤던 상대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그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공포로 점철되었다. 민중이, 아니 자신의 딸을 의무팀에게 인계한 이혜경 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진흙이 잔뜩 묻은 옷매무새를 고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 적장을 단칼에 베어버릴 듯한 장군의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중령에게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가 내 딸을, 내 병사를 이렇게 만들었나? 박중령은 입이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며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자 현역 군인들의 우상인 이혜경 대장을, 그것도 그녀의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모욕했다는 사실이 뇌리에 밝히며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나 좌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군사재판, 아니 자신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장날 사건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살려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극심한 공포에 질린 성대는 그 어떤 소리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혜경 대장은 대답 없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시선을 거두고 옆에 대기하던 부관에게 짧고 명확하게 지시했다. 이자를 즉시 긴급 체포하고 헌병대 지하 독방에 구금하라. 그리고 이 훈련장의 모든 장비와 문서를 지금 이 시각부로 봉인하고 대대급 이상 간부 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그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고 경호원들은 짐짝처럼 박중령을 끌어냈다. 끌려가는 와중에도 박중령은 이 대장의 뒷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지만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응급처치를 마친 민중이를 태운 의무 헬기가 이 대장을 태우고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아올라 병원 방향으로 사라졌다.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훈련장에는 여전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남겨진 병사들과 간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은 오늘 일어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 처리가 아닌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서막에 불과함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훈련장에 남겨진 제7군단 예하 대대의 간부들은 그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처럼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그 비는 박종수 중령이 끌려간 자리에 남은 진흙탕 자국을 천천히 씻어내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곁눈질하며 방금 목격한 믿기 힘든 광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려 애쓰고 있었다. 현장에 남겨진 대위급 중대장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자신의 안위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 박 중령의 비위를 맞추며 안전규정을 무시하는 것에 동조했던 그들은 이혜경 대장의 서슬퍼런 명령이 자신들에게도 곧 닥쳐올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려다가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무전기를 붙잡고 의미 없는 호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조직 내에서 지휘관의 몰락은 곧 그를 따르던 모든 세력의 붕괴를 의미했다. 곧이어 훈련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헌병대의 추가 병력과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고 조사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와 강도로 현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모든 병력에게 제자리에 대기하라는 고압적인 명령을 내렸다. 검은 우의를 입은 수사관들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훈련장 곳곳을 누비며 끊어진 케이블과 정비, 일지 등 사고와 관련된 모든 물증을 확보해 나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이는 이미 상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한편 호송 차량에 실려가던 박종수 중령은 양옆에 앉은 건장한 무장 헌병들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다. 진흙으로 엉망이 된 그의 군복은 볼품없이 구겨져 있었고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은 더 이상 아무런 권위도 발휘하지 못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방금 전 자신이 흙탕물 속으로 밀치려 했던 여자가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었다는 사실이 자꾸만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박 중령은 과거 국방부 회의나 뉴스 화면에서 스치듯 보았던 이혜경 대장의 모습을 떠올리려 애썼으나 현장에서 본 광기 어린 어머니의 모습과는 매치가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가 단순히 진급 누락 정도가 아니라 군법회의 회부와 불명예 제대 그리고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마주 잡으며 자신이 믿고 따르던 군 내 사조직의 선배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싶었지만 그의 휴대폰은 이미 압수당한 상태였다. 그는 이제 철저히 고립되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송되는 헬기 안에서 이혜경 대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딸 민지은 중위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딸의 창백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냉철한 지휘관의 모드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의무관에게 딸의 바이탈 사인을 수시로 체크하도록 지시하면서도 동시에 헤드셋을 통해 수도 방위사령부와 육군본부에 직접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침착했고 그 이중적인 모습은 곁에 있던 부관조차 전율하게 만들었다. 민지은 중위는 합참의장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가장 힘들고 위험하다는 최전방 야전부대의 소대장으로 자원했었다. 이혜경 대장은 딸의 그런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노심초사해 왔는데 결국 자신이 가장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썩어빠진 시스템과 지휘관을 단죄해야 할 때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다가올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헬기가 국군 수도병원 옥상 헬기장에 착륙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응급의료팀이 신속하게 민중위를 이송하기 시작했다. 이 대장은 이동 침대를 따라 수술실 앞까지 달려갔지만 굳게 닫히는 수술실 문 앞에서 멈춰서야만 했다. 붉은색 수술 중 램프가 켜지는 순간 그녀는 잠시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곁에 있던 의전 장교의 부축을 뿌리치고 똑바로 섰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병원 복도를 임시 지휘소로 삼아 관련 장성들을 소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시 부대로 돌아와서 제7군단 사령부는 갑작스러운 합참의장의 직접 개입과 대대장 긴급 체포 소식에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군단장은 사태 파악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지휘 통제실을 접수하고 모든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 박중령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급 지휘관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이 대장이 쳐놓은 그물망은 예상보다 훨씬 촘촘하고 치밀했다. 부대 내의 모든 CCTV 영상과 작전 기록은 이미 백업되어 압수된 상태였다. 박종수 중령은 헌병대 지하 조사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결박된 채 앉아 있었고 눈앞에는 강력한 조명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평소 자신이 병사들을 가두고 징계하던 그 공간에 자신이 죄인의 신분으로 앉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다. 조사관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군화 발소리와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이 침묵의 시간은 그 어떤 고문보다도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환영을 보았다. 조사실 한켠에 설치된 매직 미러 뒤에서는 특별수사관들이 박중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심리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중령이 불안 증세를 보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거나 몸을 떠는 모습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번 수사의 목표는 단순히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부대 내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방산비리 그리고 인사청탁의 연결고리까지 파헤치는 것이었다. 박중령은 그 거대한 비리 사슬의 첫 번째 단추였고 수사팀은 그를 통해 줄줄이 엮여나올 배후 세력을 겨냥하고 있었다. 그 시각 병원 복도에 마련된 임시 상황실에서 이혜경 대장은 수사팀장으로부터 실시간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박중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를 은폐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기록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장비 교체 예산을 빼돌려 회식비로 유용하거나 상급자 로비에 사용한 정황도 포착되었는데 이 대장은 그 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조직 전체를 좀먹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골마 터진 것이었다. 이 대장은 수사팀장에게 박중령과 통화 기록이 있는 모든 인물을 소환 조사하고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보복 수사라는 비난이 나올 것을 예상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누군가는 반드시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했고 그것이 자신의 딸이 희생된 대가라면 기꺼이 그 악역을 자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했고 장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수술실 앞의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가끔 의료진이 드나들 때마다 이 대장의 시선은 날카롭게 문 쪽을 향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복을 입은 집도이가 피로한 기색으로 밖으로 나왔다. 이 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차마 결과를 묻지 못하고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다. 집도이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파편이 신경을 건드려 하반신 마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견을 내놓았다. 그 말을 들은 이 대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부관이 급히 부축하여 그녀를 지탱했다. 딸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이 대장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녀는 의사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한 뒤 다시금 냉혹한 지휘관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박중령과 그를 비호했던 세력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군 검찰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박중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즉시 청구하고 최고 수위의 형량을 구형할 것을 명령했다.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베테랑 군 검찰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든 채 들어오자 박중령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수사관은 박중령의 앞에 서류를 던지듯 내려놓으며 그가 저지른 횡령과 직권남용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힌 공소장을 읽어 내려갔다. 박중령은 억울하다며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수사관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미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었으니 헛된 희망은 버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경력과 인맥이 휴지 조각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병원과 부대 그리고 조사실을 감싸고 있는 어둠은 짙어만 갔다. 하지만 이혜경 대장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딸에게 약속했다. 네가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 썩어 빠진 군대를 뿌리부터 바꿔놓겠노라고. 그것이 못난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선물이라고 다짐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의 복도는 숨막힐 듯한 침묵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병원 안은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는 이혜경 대장은 몇 시간째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중환자실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훈련장에 지늘기 말라붙어 뻣뻣해져 있었고 어깨에 달린 사성 계급장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가는 의료진들은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발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지나다녔다. 부관인 최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갈아입을 옷과 따뜻한 커피를 건넸지만 이 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몸에 묻은 흙과 피가 딸이 겪은 고통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그 불편함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지극히 냉정하고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전장에서 단련된 지휘관의 방어기제였으나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잠시 후 수술을 집도했던 신경외과 과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대장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내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합참의장의 딸이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차트를 넘기며 척추 손상의 정도와 수술 경과에 대해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설명했다. 파편이 신경을 스치고 지나가 하반신 마비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 72시간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대장은 의사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 한 번 깜박이지 않고 경청했으며 감정적인 동요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 대신 침착하고 단호한 어조로 향후 치료 계획과 재활 가능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태도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라기보다는 작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냉철한 전략가에 가까웠다. 의사는 그녀의 기백에 압도되어 더욱 신중하게 답변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의사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이 대장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마른 세수를 하며 방금 들은 절망적인 소식을 애써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딸 민지은은 어려서부터 활동적이고 달리기를 좋아하던 아이였기에 만약 다시 걷지 못하게 된다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 대장은 슬픔에 잠식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곧바로 눈빛을 매섭게 빛내며 옆에 대기하던 법무관리관을 호출했다. 법무관리관이 태블릿 PC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나자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임시작전 지휘소로 변모했다. 이 대장은 딸의 병실 앞을 지키며 동시에 박종수 중령과 그 예하 부대에 대한 1차 감사 보고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류에는 해당 부대의 장비 유지 보수 기록과 예산 집행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썩은 내가 진동하는 비리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고가 난 도하 장비의 윈치 케이블은 이미 6개월 전에 교체 판정을 받았으나 서류상으로만 교체된 것으로 조작되어 있었다. 이 대장의 손가락이 태블릿 화면을 넘길 때마다 그녀의 미간은 점점 더 좁혀졌고 주변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부품 교체에 사용되었어야 할 예산은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갔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박중령의 천한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실수가 아니라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운 명백한 계획 범죄였다. 그녀는 이토록 명백한 비리가 그동안 감찰에서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감찰 라인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같은 시각 헌병대 지하 유치장에 갇혀 있는 박종수 중령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좁은 방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 공포가 조금 가라앉아 특유의 교활한 머리를 굴리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상납해온 뇌물 장부를 떠올리며 자신을 비호해줄 고위 장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그려보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합참의장의 딸과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치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박중령은 철창 너머로 지나가는 헌병에게 물을 달라고 소리치며 자신이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대대장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권력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이 대장이 여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조직의 안정을 택할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감정 따위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병원 복도. 이 대장은 추가로 도착한 수사관으로부터 박중령의 개인 계좌 내역과 통화 기록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예상대로 그는 사고 직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소속의 대령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흔적이 포착되었다. 또한 그의 계좌에서는 정기적으로 특정 인물들에게 현금이 인출되어 전달된 정황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가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일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대장은 차갑게 웃으며 그 대령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대장은 잠시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에 수많은 튜브를 꽂고 있는 딸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여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민지은이 임관식 때 했던 말, 어머니의 후광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군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회상했다. 그렇게 당당하고 올바르게 군 생활을 하던 딸이 부패한 상관의 탐욕 때문에 이렇게 쓰러져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분노를 더욱 정당화시켰다. 그때 이 대장의 개인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발신자 표시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유력 의원 이름이 떴다. 이 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은근한 압박과 회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원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군 전체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며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넌지시 제안했다. 아마도 박중령의 뒷배들이 벌써 정치권에 줄을 대고 로비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이 대장은 의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대꾸했다. 의원님, 이건 제 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의 기강과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더 이상의 논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린 뒤 부관에게 모든 외부 연락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그녀에게 성역은 없었으며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병원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이 대장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수사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제7군단뿐만 아니라 군수사령부와 관련 납품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전국의 군부대에서 비리의 증거들이 실시간으로 보고되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 조사를 넘어 대규모 방산비리 수사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 대장은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중환자실 안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는 가운데 민지은 중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대장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바로 의료진을 호출했다. 의료진이 급히 안으로 들어가 상태를 살피는 동안 이 대장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깨어나만 준다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널 지키겠노라고. 그녀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아직은 올 때가 아니었다. 동이 터오면서 창밖에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병원 로비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기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고, 뉴스 속보에서는 합참의장 딸의 사고 소식과 함께 군 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되고 있었다. 이 대장은 병실을 나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매만지며 다시금 냉혹한 지휘관의 가면을 썼다. 이제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죄 지은 자들을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눈을 찔렀지만 이 대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단상에선 그녀는 준비된 원고 없이 마이크를 잡았고 그녀의 첫마디는 전 국민과 군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하고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언급하는 대신 부패한 시스템에 희생된 모든 장병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그녀는 반드시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헌병대 지하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박종수 중령은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좁은 독방 안을 맴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헌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미리 매수해둔 당번병으로부터 몰래 건네받은 대포폰을 떨리는 손으로 꺼내 들었다.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그는 자신의 오랜 군 생활 동안 구축해온 음습한 인맥을 동원해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식은땀으로 미끄러운 휴대폰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은 경련하듯 떨렸고 수화기 너머에서 연결음이 들리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하지만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오자 박중령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급하게 입을 열었다. 상대방은 국방부 군수본부의 실세인 김철민 소장으로 박중령이 그동안 빼돌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납하며 비호를 받아온 인물이었다. 박중령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며 제발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서 꺼내달라고 애원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면 소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은근한 협박 섞인 말까지 덧붙이며 절박한 심정으로 상대방을 압박했다. 김 소장은 박중령의 전화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보안이 뚫릴 것을 우려해 낮게 깔린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그는 이미 이혜경 대장이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자신까지 휘말릴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었다. 하지만 박중령이 가지고 있는 비밀 장부와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박중령을 진정시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꼬리를 자르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즉시 자신의 신복들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제7군단 예하 대대에 남아있는 모든 이중 장부와 불법 거래 내역을 파기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는 특히 사고가 난 윈치 케이블 납품업체와의 계약서 원본과 리베이트 내역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최우선적으로 인멸하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증거인멸 교사라는 중범죄였지만 자신의 군복을 벗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대 안에서 진실을 덮으려는 검은 손길들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혜경 대장이 단순한 분노에 찬 어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병실을 지키고 있던 이 대장은 이미 박중령이 외부와 접촉할 것을 예상하고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에게 24시간 도청과 감시를 명령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통해 박중령과 김 소장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그들의 증거 인멸 계획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고 이것으로 적의 심장을 찌를 결정적인 칼자루를 쥐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제7군단 대대 행정반 사무실에는 김 소장의 지시를 받은 부사관 2명이 몰래 잠입하여 서류 파쇄기와 디가우징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창문을 검은 커튼으로 가리고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서류 뭉치를 파쇄기에 밀어넣으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적막한 사무실을 채웠고 그들은 누가 볼까봐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불안에 떨었다. 진실이 담긴 종이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이른 판단이었다. 갑자기 사무실의 모든 전등이 환하게 켜지며 눈을 뜰 수 없는 밝은 빛이 쏟아졌고 꼼짝마 국군 방첩 사령부다 라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장 환풍구와 뒷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장 요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증거인멸을 시도하던 부사관들을 제압하고 바닥에 눕혔다. 요원들은 현장에서 파쇄되다만 서류들과 디가우징 중이던 하드디스크를 증거물로 확보했고 모든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했다. 이 작전은 이해경 대장이 미리 쳐놓은 덫이었고 쥐새끼들은 꼼짝없이 독 안에 갇힌 꼴이 되었다. 병원 상황실에서 작전 성공 보고를 받은 이 대장은 즉시 확보된 증거물들을 분석하여 김 소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복구된 파일 중에는 김 소장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돈이 송금된 내역과 그가 박중령에게 보낸 청탁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수 비리를 넘어 군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임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 대장은 이 증거들을 언론에 터뜨리기 전에 먼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심리전을 준비했다. 한편 독방에 갇힌 박중령은 김 소장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지만 곧 절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조사실로 다시 끌려온 그의 앞에 수사관이 내민 것은 방금 전 부대에서 압수된 증거물 사진과 부하들이 체포되는 영상이었다. 수사관은 김 소장이 박중령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지금이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혼자서 모든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믿었던 선배의 배신을 확인한 박중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박중령은 배신감과 공포에 몸을 떨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떨리는 입술을 열어 거래를 원합니다라고 힘겹게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형량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김 소장을 비롯한 윗선들의 비리 목록을 모두 진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이 대장이 기다려온 순간이었고 수사관은 녹음기를 켜며 그의 진술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다. 박중령의 입에서는 상상 이상의 거물급 이름들과 구체적인 뇌물 액수 그리고 인사청탁의 내막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같은 시각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 있던 김철민 소장은 부하로부터 증거인멸 작전이 실패하고 요원들이 들이닥쳤다는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다급하게 자신의 라인을 가동하여 수사를 무마하려 했지만 이미 이해경 대장이 손을 써놓은 탓에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걸려든 꼴이 되었음을 깨닫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해 이 대장을 딸의 사고로 이성을 잃고 군을 파괴하는 히스테릭한 지휘관으로 매도하는 여론전을 계획했다. 다음 날 아침 일부 인터넷 언론과 지라시에는 이해경 대장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무고한 장교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이 대장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다. 병실에서 뉴스를 접한 부관은 분개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이 대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다. 짖는 개는 두려워서 짖는 법이야. 저들이 반응한다는 건 우리가 그들의 목덜미를 제대로 물었다는 증거지. 이 대장은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하고 박중령의 자백 영상과 확보된 물증의 일부를 검열하여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해버렸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박중령이 김 소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리 구조를 설명하는 모습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어 부패한 군수 내부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고
김 소장을 비호하던 세력들은 서둘러 그와 선을 긋기 바빴다. 김 소장의 여론전은 부메랑이 되어 그의 숨통을 끊어놓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중환자실의 민지은 중위는 긴박한 72시간의 고비를 넘기고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야 했다. 이 대장은 모든 업무를 뒤로하고 방호복을 입은 채 딸의 곁으로 달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 중위는 힘겹게 눈을 떠 어머니를 알아보았고 마스크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병사들은 다친 병사는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딸의 모습에 강철 같던 이 대장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의 숭고한 정신은 이 대장에게 더 큰 용기와 명분을 심어주었고 그녀는 이제 타협 없는 정의의 사도로 완전히 각성했다.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너를 이렇게 만든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생하는 썩은 시스템 자체를 뿌리 뽑겠다고 맹세했다. 병실을 나서는 이 대장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에게 김철민 소장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정지와 긴급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철민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미 국방부 헌병대가 문 밖을 포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이닥치자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의 계급장을 들이밀며 고함을 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는 양팔이 결박된 채 수많은 카메라와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파멸이 아니라 오랫동안 군 내부를 지배해온 부패 카르텔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군 전체로 확대되었고 박중령과 김 소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이혜경 대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그녀는 이번 기회에 군의 고질적인 병폐인 제19 감싸기 관행을 완전히 끊어내겠다고 공언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진정한 군인 정신이 다시 싹트기를 바라며 그녀는 다가올 군사재판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국방부 시계탑이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를 울렸지만 청사 내부는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습한 공기로 짓눌려 있었다. 김철민 소장의 구속은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꼬리를 밟은 것에 불과했고 위기감을 느낀 정치권의 배후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사건의 본질을 방산비리에서 합참의장의 직권 남용으로 교묘하게 비틀기 위한 프레임을 짜고 있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이혜경 대장이 딸의 사고에 이성을 잃고 군 지휘 체계를 마비시켰다는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살포되고 있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일부 언론사들은 익명의 국방위원 인터뷰를 인용하며 군대는 사유물이 아니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대서특필했다. 기사 내용은 이 대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제7군단 전체의 훈련을 중단시키고 적법한 절차 없이 지휘관들을 감금했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들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으로 이혜경 대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어 그녀가 주도하는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대중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쏟아지는 가짜 뉴스들에 조금씩 동요하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혜경 대장은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겨냥한 비난의 화살들이 빗발치는 뉴스를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러한 반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았지만 씁쓸함은 감출 수 없었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딸의 아픔까지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다. 부관 최소령이 분통을 터뜨리며
반박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이 대장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짧게 답했다. 그녀는 적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국회 국방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 표면적으로는 이번 사고의 경위를 묻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이 대장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 주고 사퇴 압박을 가하려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었다. 국방위원장은 방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온 인물로 이번 기회에 눈엣 가시 같은 이 대장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한 상태였다. 이 대장은 출석 요구서에 서명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이것이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자신의 무대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청문회 당일 국회 회의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카메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혜경 대장이 정복 차림으로 회의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부신 빛을 쏟아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맞은편에 앉은 국방위원들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공격적인 눈빛을 보내며 첫 질문부터 그녀를 몰아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격의 포문은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이 열었는데 그는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며 이 대장을 질타했다. 그는 단 한 명의 부상자를 위해 군단 전체를 멈춰 세운 것이 과연 합참의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이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대장의 모성애를 나약함과 공사 구분 못함으로 매도하며 군의 기강이 땅에 떨어졌다고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생중계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일부 시청자들은 그의 선동적인 화법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장은 박 의원의 고성이 잦아들 때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했다. 의원님, 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그 국민에는 우리 병사들도 포함됩니다. 그녀는 흥분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지휘 철학을 설파했다. 그녀는 부하의 생명을 경시하는 지휘관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적이며 그런 자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서 여당 측 위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박종수 중령에 대한 수사가 너무 가혹하고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장이 사적인 복수심으로 헌병대와 방첩사를 동원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 중단과 외부 기관으로의 이첩을 요구했다. 이것은 시간을 끌어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그들의 뻔한 수작이었다. 회의장 안의 공기는 이 대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고 위원들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이 대장은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들어 보이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것은 박종수 중령이 지휘하던 부대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폐된 사고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거나 전역한 병사들의 명단입니다. 그녀가 파일을 펼치자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는 처참하게 다친 병사들의 사진과 조작된 의무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비춰졌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공격하던 의원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 대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병사의 사연을 읽어내려갔다. 2년 전 같은 훈련장에서 녹슨 장비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김상병은 본인 과실이라는 누명을 쓰고 강제 전역당했습니다. 당시 박 중령은 치료비 지원은커녕 김상병의 입을 막기 위해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내용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던 군 수뇌부와 정치권의 민낯을 고발하는 것이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고 댓글창은 국방위원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이 대장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위원들을 하나하나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제 딸은 운이 좋아 살아남았지만 김상병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내 딸이 다쳐서가 아니라 이런 지옥 같은 시스템을 방치한 저 자신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약한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서의 통렬한 반성과 책임감의 발로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심판하는 검사가 되어 있었다. 당황한 위원장이 황급히 정회를 선포하려 했지만 이 대장은 멈추지 않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흰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이 시간부로 합참의장직 사퇴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의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올린 뒤 비장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수사를 끝까지 진행하여 모든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제 별 사계와 이 아이들의 억울함을 맞바꾸겠습니다. 그녀의 사퇴 선언은 정치권의 모든 계산을 무너뜨리는 신의 한 수였다. 국민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병사들을 지키려는 참군인의 모습에 열광했고 국방위원회 홈페이지는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실은 즉각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대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이제 칼자루는 완전히 이 대장의 손으로 넘어왔고 그녀를 공격했던 국방위원들은 역풍을 맞아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처지에 놓였다.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이 대장을 향해 시민들과 예비역 단체 회원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할 뿐이었다. 차에 오른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머리를 기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얻은 승리는 여론의 지지일 뿐 아직 법정에서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더욱 치열하고 지저분할 것임을 직감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이 대장은 딸의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렸다. 혹시라도 자신의 힘든 모습이 딸에게 전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휠체어를 탄 김상병, 청문회에서 언급했던 그 병사가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다. 그는 의족을 한 다리로 힘겹게 다가와 이 대장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대장은 그를 안아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그날 밤 이 대장은 특별수사본부를 국방부 청사가 아닌 야전사령부로 옮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오직 군법과 증거에 입각하여 박중령과 그 배우들을 단죄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전국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화상회의를 소집하여 내일부터 시작될 대대적인 감찰 계획을 하달했다. 화면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메스를 든 냉혹하고 정확한 집도이였다. 박종수 중령은 구치소 독방에 설치된 TV를 통해 청문회 중계를 지켜보며 넋을 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뒷배들이 이 대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장이 제시한 증거들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절규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은 너무나 거대했고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그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제7군단 연병장은 다시금 회색빛 하늘 아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흩뿌리는 빗줄기는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는 듯
끈질기게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평소라면 힘찬 구령 소리와 군가로 가득 찼을 이곳에는 오늘은 거대한 천막과 함께 임시로 마련된 군사법정이 들어서 있었다. 이혜경 대장의 특별 지시로 인해 박종수 중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가 아닌 전 부대원이 지켜보는 공개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단상 위에 마련된 심판대를 응시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군사 법원의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정이 선언되자 호송차의 문이 열리며 수갑을 찬 피고인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먼저 끌려 나온 박종수 중령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왕으로 군림하며 위세를 떨쳤던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사이 급격하게 수척해진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불면으로 인해 퀭하게 패어 있었고 병사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다리를 눈에 띄게 떨었다. 그는 자신이 짓밟았던 병사들이 자신을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검찰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박중령이 저지른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방대하고 추악했다. 공소장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직권, 남용,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부상병에 대한 구호 조치 위반과 증거, 인멸 교사 혐의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검찰관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 사이에서는 분노 섞인 탄식과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지휘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의 고열을 짜내고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악질적인 범죄 행위였다. 변호인석에 앉은 박중령의 국선 변호인은 형식적인 변론을 이어갔지만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서는 그 어떤 논리도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특히 화면에 띄워진 조작된 장비 점검 일지와 박중령의 차명 계좌 내역은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억울하다는 듯 가끔 고개를 저었지만 재판부의 서늘한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입을 다물고 몸을 움츠렸다. 그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인간의 본능적인 생존 욕구 때문에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증인 신문 시간이었는데 휠체어를 탄 김상병을 비롯해 과거 박중령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올랐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중령이 어떻게 자신들의 사고를 은폐하고 입을 막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과 회유가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상병은 잘려나간 다리를 보여주며 우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라고 절규했고 그 모습은 재판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박중령은 차마 그들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만 그의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어서 검찰 측은 결정적인 증인을 요청했는데 바로 구속된 전 군수본부장 김철민 소장이 증인석에 앉게 되었다. 박중령은 자신의 뒷배였던 그가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품고 그를 바라보았지만 김 전 소장의 눈빛은 냉혹하기 그지없었다. 김 전 소장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중령과의 관계를 철저히 부정하며 모든 비리는 박중령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박중령을 탐욕에 눈이 멀어 상급자의 지시도 무시한 파렴치한 장교라고 매도하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박중령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전 소장을 향해 달려들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시켰잖아. 네가 덮으라고 했잖아. 돈은 네가 다 처먹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헌병들이 급히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눌렀지만 박중령은 입에 거품을 물고 발악하며
김 전 소장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 추악한 이전 투구의 현장은 군 수뇌부의 부패가 얼마나 깊고 썩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꼴불견이었다. 재판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유지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미 박중령의 바닥난 인성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시간을 가진 뒤 곧바로 판결 선고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고 연병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시 자리에 앉은 박중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생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피고인의 행위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임을 엄중하게 꾸짖었다. 피고인은 지휘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그 결과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재판장의 일갈은 비수처럼 박중령의 가슴에 꽂혔다. 주문. 피고인 박종수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또한 군인사법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계급을 박탈하고 불명예 제대 조치한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연병장 곳곳에서 병사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25년형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군사법원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력한 처벌이었다. 박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오열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빗줄기만이 그의 죄를 씻어내리듯 쏟아지고 있었다. 선고 직후 형 집행을 위한 절차가 현장에서 즉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군인에게 있어 사형보다 더 치욕적인 의식이었다. 헌병 장교가 단상으로 올라와 주저앉아 있는 박중령의 앞으로 다가갔고 박중령은 안 된다고 비명을 질렀지만 헌병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렸다. 헌병 장교는 박중령의 군복 양 어깨에 달려있던 중령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고 찌익하는 천 찢어지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뜯겨나간 계급장은 진흙탕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박중령의 명예와 권위는 그 순간 완전히 소멸했다. 이어서 헌병은 박중령이 쓰고 있던 정모를 벗겨바닥에 던지고 가슴에 달려있던 각종 약장과 명찰마저 모조리 떼어냈다. 아무런 표식도 남지 않은 군복은 이제 그저 낡은 천조각에 불과했고 박중령은 군인이 아닌 일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계급장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헌병의 군화발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바닥을 기며 통곡했지만 그 모습은 처량하다기보다는 그가 저지른 업보에 대한 당연한 귀결처럼 보였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 본부석에서 지켜보던 이혜경 대장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죄인의 몰락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냉철하게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고 있었기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지 않았다. 옆에 서 있던 부관이 눈물을 훔치며 드디어 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병상에 누워있는 딸과 그동안 고통받았던 병사들에 대한 미안함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박중령과 공범들이 호송버스에 실려 떠나자 이 대장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빗줄기가 그녀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녀는 우산을 거부하고 병사들 앞에 당당하게 섰다. 오늘 우리는 썩은 환부를 도려냈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빗소리를 뚫고 전 부대원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다. 병사들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성 장군을 우러러보며 처음으로 지휘관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다. 이 대장은 연설을 마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병사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너희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국가의 미래다.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녀의 진심 어린 다짐에 병사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연병장은 뜨거운 감동으로 물결쳤다. 부대장은 선창으로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경례를 외쳤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 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우렁찼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울려 퍼졌다. 이 대장은 병사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손을 올려 담례했고 그녀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서렸다. 비는 점차 잦아들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서광과도 같았다. 이 대장은 단상을 내려와 차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병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이제 그녀는 다시 딸이 기다리고 있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 대장은 라디오 뉴스를 통해 박중령의 중형 선고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는 것을 들었다. 앵커는 이번 재판이 군 내부의 자정 능력을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장의 리더십을 극찬했다. 하지만 이 대장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간의 평가가 아니라 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딸이 선물해준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어루만지며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녁 무렵 병원에 도착한 이 대장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딸의 병실 문을 열었다. 침대에 앉아있던 민지은 중위는 뉴스를 보고 있었는지 들어오는 어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 정말 멋지셨어요. 딸의 칭찬에 이 대장은 그제야 무장 해제된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다. 두 모녀는 서로를 말없이 껴안았고 그 포옹은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맑게 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훈련장의 진흙을 얼어붙게 했던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국군 수도병원의 정원에도 내려앉았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고 겨우내 얼어있던 땅은 생명을 품고 부드럽게 풀려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민지은 중위는 재활치료센터의 평행봉을 잡고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렸고 환자복 위로 드러난 팔 근육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에서 딸의 재활훈련을 지켜보는 이혜경 대장의 표정에는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만 해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을 뻔했던 딸이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 두 다리로 서려고 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기적과도 같았다. 이 대장은 바쁜 일과 중에도 틈만 나면 병원을 찾아와 딸의 곁을 지켰고 때로는 엄한 조교처럼 때로는 따뜻한 어머니처럼 딸의 재활을 응원했다. 민중이가 비틀거리며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이 대장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중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평행봉 끝까지 도달했고 지켜보던 의료진과 이 대장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직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고 다리에 약간의 저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다시 군복을 입고 부대로 돌아갈 겁니다. 제 소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라고 당차게 말했다. 그 말은 이 대장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딸이 겪은 시련이
그녀를 더욱 강인한 군인으로 성장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혜경 대장은 딸의 병실을 나와 국방부 청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난 몇 달간의 격동을 회상했다. 박종수 중령과 김철민 소장의 구속 이후 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이 대장은 국방안전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접 위원장직을 맡아 낡은 관행과 비리의 싹을 뿌리째 뽑아내는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 다시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선 부대의 장비 보급 체계와 안전 규정의 강화였다.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노후 장비는 전량 폐기되고 최신형 장비들로 신속하게 교체되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던 제7군단 예하 부대에는 최첨단 도하 장비와 안전 센서가 부착된 윈치 시스템이 보급되었다. 이 대장은 안전은 전투력의 보존이자 승리의 기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휘관 평가 항목에서 안전관리 점수의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며칠 뒤 이혜경 대장은 개혁의 성과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사고가 있었던 그 훈련장을 다시 찾았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훈련장은 반년 전에 참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칙칙한 회색빛이었던 연병장은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병사들이 입고 있는 군복과 장구류는 새 것처럼 깨끗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병사들의 표정이었는데 과거의 공포와 피로에 찌든 기색은 사라지고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헬기가 착륙하자 박종수 중령의 후임으로 부임한 강민호 중령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올리며 이 대장을 맞이했다. 강 중령은 원칙을 중시하고 병사들과 소통하는 덕장으로 알려진 인물로 이 대장이 직접 인사 기록을 검토하여 발탁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박 중령이 만들어 놓은 강압적인 부조리를 모두 철폐하고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훈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썼다. 이 대장은 강 중령의 안내를 받으며 부대 곳곳을 둘러보았고 변화된 병영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대장은 특히 장비 정비고를 꼼꼼하게 살폈는데 과거 기름때에 절어 방치되었던 부품들은 종류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비병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장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고 정비 일지 역시 전산화되어 실시간으로 상급 부대와 공유되고 있었다. 이 대장은 정비병의 어깨를 두드리며 너희들의 손끝에서 전우의 생명이 지켜진다고 격려했다. 병사들은 합참의장의 따뜻한 격려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고 그들의 눈빛에는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 대장은 간부 식당이 아닌 병사 식당으로 향해 일반 병사들과 똑같은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섰다. 갑작스러운 사성 장군의 등장에 병사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 대장은 자연스럽게 그들 틈에 섞여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밥맛은 어떤지, 잠자리는 편안한지, 훈련 중에 힘든 점은 없는지 세세하게 물었다. 그것은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들의 안부를 묻는 진심 어린 소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 대장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민지은 중위의 소대원들을 따로 불렀다. 그들은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 대장이 민중위의 안부를 전해주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밝게 웃었다. 한 병사는 소대장님이 저희를 구하려다 다치신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꼭 완쾌하셔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 대장은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너희들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고, 민중이도 너희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다.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이 대장은 연병장 사열대에서 병사들의 전술 훈련 모습을 지켜보았다. 과거 박중령 시절의 무모하고 보여주기식이었던 훈련과는 달리 지금은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하에 실전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닥달하는 대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했고, 병사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 대장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꿈꾸던 진정한 강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훈련이 잠시 멈춘 휴식 시간, 이 대장은 마이크를 잡고 전 부대원들에게 짧은 훈시를 했다. 그녀는 지난 사고의 아픔을 언급하며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나에게는 딸이 하나 있지만 여기 있는 너희 모두가 내 아들, 딸이다. 부모가 자식을 지키듯 나는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말에 병사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고, 훈련장에는 훈훈한 전우회가 넘쳐 흘렀다. 부대를 떠나기 전 이 대장은 훈련장 한편에 세워진 안전기원비 앞에 헌화하고 묵념을 올렸다. 비석에는 과거 안전사고로 희생된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대장은 비석을 쓰다듬으며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희생된 영혼들에게 부디 편히 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살아남은 자들의 몫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민지은 대위 진급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리는 진급 신고식에 참석했다. 비록 다리에 약간의 흉터는 남았지만 그녀는 당당하게 걸어서 단상으로 올라갔고, 그녀의 가슴에는 자랑스러운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이혜경 대장은 직접 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공식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꽉 끌어안았다. 장하다, 내 딸. 이 대장의 속삭임에 민 대위는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고, 국민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선 모녀 군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민지은 대위는 최전방 야전 부대 대신 육군 사관학교의 교관으로 발령받아 후배 장교들에게 올바른 리더십과 군인 정신을 가르치는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하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큰 덕목임을 강조하는 훌륭한 스승이 되었다. 이 대장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늦은 밤 이혜경 대장은 합참의장 집무실에서 퇴근 준비를 하며 창밖에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평화로웠고, 그 평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많은 군인들의 땀과 눈물로 지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남편과 어린 지은이, 그리고 자신이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의 젊은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변함없이 당당했다. 이 대장은 사진을 내려놓고 옷걸이에 걸린 정모를 집어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난 1년은 그녀의 군 생활 중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내 딸을 구하기 위해 칼을 뽑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병사를 구하는 길을 열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겪었던 비난과 오해, 그리고 외로움을 모두 감내할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집무실에 불을 끄고 나오며 이 대장은 복도에 걸린 역대 합참 의장들의 초상화를 지나쳤다. 그녀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훗날 후배들에게 올바른 이정표가 되기를 바랐다. 복도 끝에서 당직 사관이 경례를 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받아주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군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그녀의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마치 그녀를 향해 윙크하는 것 같았다. 이혜경 대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충성. 그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변치 않는 그녀의 서약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녀가 지켜낸 정의와 사랑은 영원히 군인들의 가슴 속에 전설처럼 남을 것이다.